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안 좋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털어놔야 할 것 같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때의 사건이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다가 이른 나이였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또한 저와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함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처음 뵙게 된 시부모님께서 저를 반갑게 맞아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식은 무난하게 성사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시부모님과 소파에 앉은 저를 한 곳만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혼전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서둘러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자 시모는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건 바로 금전적인 요구였고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저는 어떤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시모의 말을 같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집안에 돈이 많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집안에 재력이 상당하다면서? 그럼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어느 정도 보상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혼인신고를 하던지 말던지 하지. 그래도 결혼식 전에 신고를 해야 주변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자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놀린 네가 잘못한 거니? 우리가 피해를 본 입장 아니겠어? 그러니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든지 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할래? 돈을 주고 결혼을 할래? 아니면 그냥 혼자서 뱃속의 아이를 키울 거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준다면 내 아들과 결혼하는데 조금도 문제 삼지 않으마.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만도 화가 나지만 최대한 많이 참고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제가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저는 결혼 전에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행동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건데 저희 집안에서 돈을 줘야 된다고요? 상황이 어찌됐던 일단 너는 내 아들과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온 거 아니니?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거고 그게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고 이런 방식의 결혼은 처음 들어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야? 돈 몇 푼 때문에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지? 최대한 좋게 넘어가자.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 정도도 정말 많이 배려해 준 거다. 내 아들이 앞으로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네가 앞길을 막았으니 어쩌겠니? 네가 정말 내 아들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돈이 문제겠어?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의 말에 저는 아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이용하려는 것 같아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의논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린 뒤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뒤따라 오면서 최대한 좋게 해결하자며 설득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한테 너무 실망한 저는 결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이해를 못하는 듯 실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너무 실망하게 된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왜 그냥 가려는 건데? 그럼 우리 결혼 안 할 거야?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우리가 벌면 되는 건데 일단 엄마가 말씀하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안 돼? 뱃속의 아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돈 때문에 우리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고.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굳이 어머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우리 둘이 결혼하고 살면 안 돼?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우리 집안을 상당히 얕보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뱃속에 있는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게 좋겠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던 건 없었던 일로 하자. 아까 그 자리에서 당신이 무리한 조건이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이렇게까지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 거야? 저는 시댁 집안에 너무 실망을 많이 했는지 눈물을 흘렸고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임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부모님께서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시댁에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드리자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예정대로 그 사람과 대화를 원하셨고 저는 약속대로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 그 사람을 인사시켜 드렸어요. 한참 동안 대화를 풀어가신 부모님께서는 좋게 해결하길 원하셨죠.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만남도 원하고 계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저만의 책임이 아닌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 먼저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상견례 자리를 만들게 되셨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양가 집안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대화를 주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시고 아빠의 말에 입을 굳게 닫으셨어요. 저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와 다르게 시모는 전혀 아빠의 말에 반박 못하셨죠. 결국 돈 얘기는 없던 걸로 되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시모의 표정은 안 좋았지만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모두 끝이 나고 한동안 일이 바빴던 남편이 시간을 내지 못해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원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너무 일정이 바빠서 결혼식이 끝나고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며칠이 지나고 오후에 시간을 비울 수 있다는 남편의 말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되어서도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도 받지 않길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한마디를 듣게 되었고 서둘러 시모가 알려주신 장소로 택시를 타고 출발했어요. 가는 동안 온몸이 떨려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는데 탈출을 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재 실종 중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에 도착을 하니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시부는 침수되어 있는 차를 바라보시면서 괴로워하셨어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시모에게 여쭤보는 순간 비틀거리시며 몸을 일으키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으시곤 사정없이 흔들어 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전부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면서 저도 같이 그 사람을 뒤따라가라고 밀어붙이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려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셨죠. 사고가 나기 전에 시모와 남편이 통화를 했었는데 본인 신고를 하려고 없는 시간 빼서 가는 거라 서둘러 움직이려다가 사고가 나게 된 거라면서 제가 재촉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고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실종이 된 이후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지금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잠이 오니? 혹시 몰라 집에 와봤는데 아주 살판 났네. 내 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감히 너는 잠을 자고 있어? 당장 나가서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일어나지 못해? 그리고 이 집,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반반해서 마련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당장 정리해서 내 통장으로 넣어놔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또 돈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 건 아니지? 애초부터 너랑 내 아들은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는데 하도 네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돈 주기 싫으면 너 혼자 살라고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여서 결국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거니? 이번 달 내로 이 집 당장 처분하거라. 어머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임신한 상태예요. 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좀 전까지도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다가 몸이 지쳐서 잠깐 눈을 감게 된 거였어요. 혼자의 몸이 아니다 보니까 제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길 원했던 이유는 이제 몇 달 뒤면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전에 법적인 절차를 모두 끝내고 싶어서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 사람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재촉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사람이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을 만큼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집을 처분할 마음은 없어요. 시모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시곤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에 집을 내놓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마음을 내려놓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남편의 장례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급하게 시댁으로 향했어요.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냐? 집도 처분했고 서로 얼굴 볼 일이 더는 없는데 왜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나는 할 말 없으니까 2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님, 실종된 그 사람 찾았다면서요. 그래서 장례식 진행하신다는데 저도 옆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네가 내 아들 얼굴을 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쩌니?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금세 잊은 거니?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 돌아가거라. 나는 절대로 내 아들이 안치되어 있는 장례식장을 알려주지 않을 거다. 내 앞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니까. 어차피 너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 생각해보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일지 아닐지 그것도 나는 의심스럽다. 어머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못했던 것 뿐이지 저희는 결혼식까지 전부 다 진행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가 분명히 맞다고요. 그러니 장례식장에 같이 좀 가주세요. 제가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일방적으로 행동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발 저도 장례식장에 데려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가는 길 함께 해주고 싶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임신한 제 몸을 밀친 뒤 문을 굳게 닫으셨고 한참을 기다려도 시모는 집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나오실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서까지 시모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시댁에 도착했는데 몇 명의 사람들이 시댁에서 짐을 빼고 있었고 시모가 정신없이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시모에게 다가가 납골당의 위치라도 알려달라며 부탁을 드렸어요. 너 상당히 끈질기구나. 내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니? 너한테 뭐하러 내 아들 납골당을 알려줘야 하는 건데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없으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라. 계속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이 하는 말이 우스운 거야? 어머님, 제발 부탁드릴게요.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납골당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도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오지 않으셔서 장례식장에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도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납골당 위치만 알려주신다면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번에 네가 문 앞에서 하도 기다리는 바람에 내가 뒷문으로 나갔었다. 너는 우리 집에 한 번밖에 안 와봐서 모르겠지만 이 집이 정문도 있고 후문도 있어. 그걸 몰랐으니 멍청하게 정문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알려줄 수 없으니까 더는 물어보지 마라. 시모는 저를 강하게 밀쳤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둘러 달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결국 저는 남편의 납골당 위치도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제 그만 잊으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출산까지 할 수 있었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키울 각오가 되어 있었고 아빠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제 삶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식당을 하셔서 항상 보고 자라왔던 게 음식을 만드시는 거라 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반찬 가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처음 시작은 눈에 띌만하게 잘 된 건 아니었지만 꾸준하게 한 길만 파다 보니 어느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반찬 배달 전문점으로 동네에서 꽤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활동 영역을 넓혀가면서 배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자 점심시간만 되면 주문이 밀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반찬 가게를 이용해 주셨어요. 저희 가게가 잘 되다 보니 부모님께서도 하시던 식당을 처분하시고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면서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찬들을 주문하신 손님은 저희 가게 계좌로 먼저 송금까지 전부 끝내 놓으셨어요. 안주인분께서는 출타 중이라 벨을 누르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며 반찬만 주방 안으로 들여다만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날 많은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 음식에 신경 좀 써달라면서 부탁을 하신 뒤 전화를 끊으셨고 양이 많아서 제가 직접 배달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 트렁크에 반찬들을 실었어요. 그렇게 시간 맞춰 안주인분께서 알려주신 주소에 도착을 했는데 으리으리한 대저택이었고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이 자자한 성북동에 60억 정도 되어 보이는 집 앞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누구시냐는 남자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들려오길래 반찬 배달 왔다고 설명을 드리자 대문이 열렸고 저는 양쪽 손에 반찬들을 가득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지나치자 한 남자가 발톱을 깎으면서 손가락으로 주방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주방 테이블에 반찬들을 올려놓은 뒤 집주인분께 인사를 드리고 나가려는데 발톱을 깎으시던 분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돈을 지불했냐는 말에 안주인분께서 미리 송금하셨다고 설명드리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남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충격적이게도 1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고 그 사람도 제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지 급하게 몸을 돌린 뒤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보라는 말을 끝으로 몸을 피하려 하자 저는 급하게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의 팔을 잡아 돌려 세웠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의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이 집에 있는 건데? 15년 전에 분명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 그런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말이야? 당신이랑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는데,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네. 아이는 잘 크고 있고,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었어.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서로 갈 길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 집안은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처음에는 당신이 임신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었는데, 혼인신고하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정말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서. 재력이 상당한데 문제는 다리가 하나 없다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돈보다 당신이랑 같이 살길 원했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이상하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 당신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되다 보니 내가 전적으로 일만 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그런 인생이 갑자기 막막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소개해 주겠다는 여자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은 있었지만 집안에 돈도 많았었고,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에 장애가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당신을 버리고 선택을 하기로 했는데, 엄마와 통화를 하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나는 그대로 앞차의 후미를 받아 충돌해 버렸고, 미끄러지면서 다리 아래로 차가 매달리게 되었던 거지. 나는 급하게 차에서 밖으로 탈출을 했고, 잠시 뒤 차는 다리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건, 내가 실종이 되면 자연스럽게 당신이랑 복잡한 관계를 풀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고, 나는 한동안 몸을 숨긴 채 지내게 되었던 거지. 나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휴가를 즐겼었지. 그럼 15년 전에 있었던 사고가 계획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을 끝까지 안 보여줬던 거고,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뱃속에 있었던 아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건데, 당신 하나 때문에 가족 전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신이 나를 선택했으니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어쩌겠어. 본래 끝났으면 그만 나가봐. 우리 더 이상 볼 필요 없잖아. 쓸데없이 지금 마주쳤다고 돈을 달라거나 하진 않겠지. 예전에 내가 아냐. 괜히 문제 일으키려고 수수다가 지금 운영하는 저 반찬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15년이 지난 일을 다시 꺼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가도록 해. 그럼 내가 나중에 상황 봐서 몇 푼 지어주든지 할 테니까 이만 나가봐. 그 사람 오면 괜히 일만 복잡해진다고. 당신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 다른 가족들은 아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데, 당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람에 항상 기가 죽은 채 소극적으로 살아갔었다고. 다른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과거에 대해 원망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아빠라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하지만 끝까지 당신 생각만 한다면 내 모든 걸 걸어서라도 당신을 무너뜨릴 거니까
잘 판단하는 게 좋을 거야.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 자식이 있었다는 것도 숨기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 아니겠어? 나도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괜히 피 보기 싫으면 내가 말한 걸 들어주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줘야 하는 건데? 아직 사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힘들게 읽어온 모든 걸 다 빼앗을 수 있어.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지? 당신한테 아이가 있었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잖아. 아니, 당신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어? 나한테 온다는 연락도 없었잖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저 여자가 다른 사람이랑 착각을 했는지 나한테 계속 자기 전 남편인 것 같다고 오해를 하는 거야. 나는 저 여자를 처음 봤거든.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히 말 돌리지 말고 방금 했던 얘기 다시 해보라니까. 당신한테 정말 아이가 있었어? 내가 첫 여자라고 했었잖아. 어떻게 결혼식까지 하고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나를 속였던 거야? 그것도 15년이나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아온 거냐고. 저기요, 그쪽이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목발을 짚고 들어온 한 여자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딱 봐도 몸이 상당히 약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거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걸 설명해 주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리며 쓰러지려 하길래 크게 다칠까봐 저도 모르게 부축해 주었어요. 그렇게 소파에 앉힌 뒤 계속해서 15년 전의 사건을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파악이 됐는지 안주인은 그 사람에게 당장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했어요. 하루 이틀 속인 것도 아니고 15년의 세월 동안 거짓으로 행동한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남편은 안주인에게 바로 무릎을 꿇었고 철없을 때의 행동이라며 자기가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을 꺼내었어요. 뭘 알아서 처리해? 저 사람들의 인생을 끝내버리려고?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건 나랑 저분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당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지. 나는 당신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오늘 내가 듣게 된 이 모든 사실들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했던 쓰레기 짓을 전부 다 설명드릴 거야.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아왔지? 돈 한 푼 안 벌고 우리 부모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지금까지 생활했었으니까 다 내 덕으로 살아온 거잖아. 이제 평생 혼자 한번 살아봐.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한참 지난 일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잖아.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좋게 해결하자.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나 봐. 나한테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 한 적 없던 사람이 저분한테는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네. 돈이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 앞으로
당신 부모님들 당장 불러와. 이 모든 상황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 평생 남의 등 뒤에 붙어서 살려고 했다가 모든 진실이 밝혀져 어쩐데? 전 남편은 위기를 느꼈는지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버렸죠. 그리고 전 시부모는 5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안주인은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전 남편은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안주인의 병으로 유전이 될까봐 아이가 없었던 전 남편은 결국 그 집안에서 내쳐지게 되면서 땡전 한 푼 없이 내쫓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전 남편을 상대로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서도 알게 되셨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전 남편이 모습을 드러내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은 법정에서 사기 결혼을 인정받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물질적으로 조금의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그 집안 사람들의 재산을 땡전 한 푼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 사람은 오갈 데가 없게 되자 저희 반찬 가게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지만 현재 조금도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15년 동안 전 남편은 편하게 생활했지만 저희 가족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문제는 제 아들한테 친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저 개차반 같은 사람이 제 아들을 이용해 또 접근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전 남편이 빈털터리로 접근하는 걸 막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아들이 적은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선 저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행복하게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영화를 보다가 딱 제가 겪은 일이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길래 숨도 못 쉬고 봤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주변에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보려고요. 저는 1년 전 남편과 이별을 했는데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그냥 헤어지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혼인신고를 안 했던 게 다행이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처음엔 남편과 시부모가 너무 저에게 잘해주시고 다정해서 전 결혼을 정말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은 해외에 살다가 제가 성인이 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던 상황이어서 결혼식에 초대할 사람이 없었는데 시댁에서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양가 가족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한식당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매번 반찬도 만들어서 싸다 주시고 한 번도 부담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진아야, 기준이 통해서 반찬 보냈는데 봤니? 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기준이는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안 먹는 반찬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기준이 통해서 다시 보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알았지? 저번에 기준이가
사돈댁에서 보냈다면서 한우 세트 들고 왔던데. 사돈댁에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된다고 전해드려. 너무 비싼 거 보내신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도 반찬 매번 가득해서 보내주시잖아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안 그래도 한국 반찬 너무 그리웠는데 직접 하셔도 그 맛이 안 나신다면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하신 반찬은 딱 어릴 적에 먹었던 그 반찬 맛이 나신대요. 너무 감사해서 보내는 거니까 어머님도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세요. 아이고, 우리 진아가 복덩이네, 복덩이야. 나야 그냥 식당 반찬하면서 좀 더 하고 보내주는 것 뿐인데 이렇게 이쁘게 말을 해주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구나. 우리 기준이가 결혼을 정말 잘했나 봐. 별일은 없지? 기준이가 주말에 그래도 오겠다면서 말은 했었는데 무리해서 오지 말고 주말에는 좀 쉬어. 니들 신혼인데 시간도 같이 보내야 좋지 않겠니? 에이, 저는 일도 안 하는데요, 뭐. 가서 식당 일도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서 하려고 하면 힘드시잖아요. 아무리 도와주시는 분들 있다고 해도 저녁 되면 두 분이서만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좀 서툴긴 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식당 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안 그래도 우리가 식당 운영하니까 네가 부담 가질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온다고 하면 너무 미안하잖니. 식당 일 도와줄 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나중에 우리가 진짜 힘들고 그럴 때는 부탁할 테니 지금은 우리 힘으로 알아서 할 수 있으니 신경 안 써도 돼. 당시 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주말마다 남편과 가서 식당 일을 도와드리겠다고도 했지만 시부모님은 그것도 다 거절하셨어요. 시댁에 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다정하고 잘해주시는 시부모님 밑으로는 더 다정하고 따뜻한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은 누구보다 절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생각은 저보다 더 깊고 열심히 본인의 일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죠. 그런 착하고 다정한 남편에게 의아했던 건 바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여보, 근데 여보는 쉬는 날에 친구 만나러 안 가는 것 같아. 들어보면 매번 통화도 강의 때문에 하는 통화가 대부분인 것 같고. 당신은 친구들 안 만나? 혹시 내가 여기에 친구들 별로 없으니까 나 때문에 안 만나러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지? 괜히 그럴 필요 없어. 나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재미있게 있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친구도 만나고 술 한잔하고 들어오고 그래. 아니야. 나 친구 없어, 여보. 사실 전에는 친구들 많이 있었는데 일 시작하고 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그런가? 다들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냥 다 끊어버렸어. 그런 친구들이랑 계속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고 말이야. 거기다가 나 당신 만나기 전에 살던 동네에서 이사 온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 멀어졌지 뭐. 맞다. 당신이 나 만날 때쯤 이사 온 거라고 했었지? 그때도 뭐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친하게 지내자고 했었잖아. 난 그게 나한테 작업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구나? 에이, 그래도 당신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한국에서 나왔으니까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나는 내 눈치 보면서 안 만나는 건가 싶어가지고. 나한테 제일 친한 친구가 당신이지 뭐. 이제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잖아. 당신만 있으면 난 다 괜찮아. 어차피 일도 바빠서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고, 시간 있으면
당신이랑 시간 보내야지. 당신이랑 보낼 시간도 없는데 쓸데없이 친구들이랑 시간 보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이런 게 아빠를 닮았나 봐. 아빠도 매번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 밖에서 친구분들 안 만나셨거든. 그래서 지금도 친구들 없으시잖아. 실제로 시부모님도 친한 사람들 없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셨고 친인척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부모님은 30년 한식당을 운영하셨지만 그게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쭉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아, 어머님, 남편이 저랑 만날 때 이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식당도 그때 그럼 오픈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운영하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시네요? 그럼 그전에는 식당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어머님 손맛이면 동네에서도 엄청 유명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아예 정리하시고 여기로 오신 거예요? 지금도 자꾸 사람들이 분점 내달라고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지. 우리가 전에는 작은 지방에서 식당 열긴 했는데 여기는 2년밖에 안 됐어. 우리가 경력이 총 30년이어도 실제로 30년 쭉 한 곳에서 장사한 건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했지 뭐. 제일 길게 정착했던 게 아마 5년인가 그럴걸. 그래서 우리 기준이가 친구가 별로 없잖아.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친구를 만들 새가 없었어. 그게 참 미안하지. 아, 그렇구나. 기준 씨가 안 그래도 자기 친한 친구는 없다면서 말하더라고요. 다들 깊게 사귄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구나. 근데 그냥 가정집도 아니고 가게를 계속 옮기시려고 하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런 가게 물건들도 다 옮겨야 하잖아요. 여기도 운영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늘 꽉 차 있잖아요. 그럼 전에 하던 식당도 그랬을 텐데 계속 옮기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착은 안 돼도 여기도 알고 저기도 알고 그럴 수 있어서 좋았지 뭐. 우리가 이런 거 좋아하고 잘 맞아서 그럴 수 있었던 거야. 그래도 다행이지 않니? 가는 곳마다 이렇게 식당도 잘 되고 내가 이 식당을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열면 잘 되니까 그만둘 수가 있나 뭐. 시부모님은 30년 동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식당을 운영하셨고 이번 식당은 저와 연애할 때 오픈을 해서 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식당이었죠. 그래도 매번 손님들이 많아 아마 그전 식당도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았는데 왜 자꾸 옮기셨을까 의아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 시부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남편도 개인 교습을 한다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고 처음에는 굳이 지방까지 개인 교습을 가야 하는가 싶었는데 그만큼 고객들이 찾는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번에도 지방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급하게 비즈니스 영어 강의해야 할 곳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아유, 이것도 정말 못해 먹을 짓이다. 여보랑 이번 주말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쩌지? 이번에 다녀오면 이번 달은 절대로 지방 안 갈게. 약속 잡히더라도 못 간다고 할게. 근데 이번 거는 꼭 가야 할 것 같아. 그때 알지? 나 잘 봐주신 사장님. 거기 기업체에서 부른 거라 가봐야 돼. 이렇게나 갑자기? 나 이번에 당신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 얼마나 기대했는데. 할 수 없지. 그 사장님이 당신 여기저기 많이 소개해주고 있다면서. 근데 이렇게 당신 가면 얼마나 강의료를 받는 거야? 숙소나 이런 것도 그쪽에서 다 해주는 거야? 당신도 진짜 피곤하겠다.
근데 주말인데 비즈니스 강의를 하는 것도 있는가 봐? 아, 어어. 이번에 신입 교육을 하면서 합숙을 하는가 봐. 그래서 거기 강의 가는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나도 주말에는 쉬지. 어쨌든 이번에 다녀오고 당분간은 갈 일 없을 테니까 그때 같이 놀러 나가자. 알았지? 아, 근데 이번에 가면 교육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전화통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 있지? 나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일할 때는 집중하고 싶어서. 안 돼. 그래도 메시지라도 보내줘야지. 당신 매번 지방교육 갈 때마다 전화기를 아예 꺼놓거나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그러잖아. 나 그렇게 하면 싫어. 이번에는 전화는 안 하더라도 메시지라도 보내줘. 그래야 내 마음이 놓이지. 남편은 영어 강사로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지방 기업에서도 자주 불렀고 가끔씩 지방에 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가장 불만이었던 하나가 바로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심지어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을 때도 많아서 항상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도 자주 다퉜어요. 물론 일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연락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지방에 가 있는 내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제가 답답했거든요. 당신 이번에도 전화기를 왜 꺼놓은 거야? 아니, 낮에는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밤에는 쉴 거잖아. 그럼 전화기를 켜놓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걱정하는 나는 생각 안 해? 아무리 그래도 잘 도착했다. 수업 마무리했다. 이 정도는 보낼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하나 없이 지방 가자마자 전화기 바로 꺼놓고 나 이번엔 용서 못해. 왜 전화를 꺼놓은 거야? 아, 말했잖아. 나 한번 수업할 때는 열과 성이 다해서 한다고. 그래서 수업하고 나면 완전 녹초야.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잠들고 일어나면 다시 수업 준비해서 바로 수업하고 그 다음에 오는 거라고. 이번에는 강의 시간도 엄청 길었고 성인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라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이 없을 수가 있어? 나 정말 이해가 안 돼. 나도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은 그렇게 연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런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당신이 자꾸만 그러니까 정말로 지방에 수업을 간 건지도 모르겠어. 매번 갔다가 오면 이상한 생각만 들고 당신은 제대로 해명도 안 해주고 정말 기분 나빠. 내가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있을까봐? 여보, 나 그런 생각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전혀 없어. 내가 당신 앞에서 통화하는 것도 봤잖아. 주말에 강의 내용 통화하는 거 당신도 뻔히 봐놓고서는 왜 그래? 정 그러면 다음에 그냥 같이 가. 같이 가서 보면 되잖아. 내가 진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렇게 가서 별일 없으면 어쩔 건데? 당신 그렇게 나 의심하면 열심히 일하고 온 보람이 없잖아. 내가 더 서운해. 남편은 열심히 일한 자신을 의심한다며 굉장히 불쾌해했지만 전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풀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이렇게 다투기라도 하는 날이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남편과 대화도 안 했고 그러면 시부모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찾아오시고서는 절 달래주셨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철없게 보일 수도 있던 상황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들 흉을 같이 봐주셨죠. 아유, 기준이 걔는 왜 그런다니? 아무리 일을 해도 그렇지. 연락 한 통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남자들이란 자기 일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기준이 걔가 어릴 때부터 그랬어.
매번 자기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듣지도 않고 집중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걔는 모를걸?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 어머님, 저는 기준 씨한테 자꾸 연락 한 통만 해달라고 하는데 기준 씨는 일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요. 아니,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닐 텐데 저녁이 자기 전만이라도 통화 한 통, 하다못해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전화기도 꺼놓고 전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 이번에는 단단히 화가 나서 안 풀어주려고요. 그래, 이번에는 기준이 용서해주지 마. 걔가 이번에 크게 혼쭐이 나야지 안 되겠어. 어떻게 결혼도 안 해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 걔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 집에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걔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며칠 내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실종 신고까지 할 뻔했다니까. 걔가 그래. 에휴, 네가 정말 답답하겠구나.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남편은 일할 때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억울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온 사람한테 제가 너무한 걸까요? 강의료도 들어오면 바로바로 저한테 보내주는데 제가 괜한 사람 무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야, 그럴 수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기준이도 이번에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기준이한테 대신 혼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사과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줘. 기준이도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걔가 멀티플레이가 안 되지 않니? 하나에 집중하면 그것만 해야 하는 애라서 그래. 똑똑한 네가 참고 넘어가 줘.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저와 남편 사이를 잘 풀어보려고 해주셔서 금방 풀리긴 했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지방으로 일을 갈 때면 항상 연락이 잘 되지 않았죠. 결국에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포기하는 것으로 분쟁이 끝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뜬금없이 이사를 하자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 그 세주구에 있다던 건물 있잖아. 거기 며칠에 한 번씩 관리하러 가지 않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당신 그냥 여기로 결혼하면서 온 거잖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나? 여기서 거기까지 못해도 2시간은 가야 할 텐데. 차라리 우리 올해까지만 여기 있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이사 갈까? 한 달에 한 번은 가지. 거기서 무슨 일 있다고 하면 종종 가기도 하고. 근데 뭐 괜찮아. 드라이브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 오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왜? 내가 먼 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였어? 거기로 이사 가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멀어지지 않아? 그래도 여기 지역에 수업 가는 것도 많고, 이사 가면 이제 더 수업 못 하잖아. 아니,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당신 수업 가는 사람들 다 좋아하고, 당신도 일하는 거 즐거워 하잖아. 맞아. 다들 몇 년씩 수업 듣던 사람들이라서 좋긴 한데, 일단은 나한테는 당신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지. 내가 요즘 바빠가지고 신경을 못 써주잖아. 그 지역으로 가면 친정이랑도 가깝고 그러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야 그쪽에서 다시 수업 알아보고 구하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면 나야 너무 좋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 서운하실 수도 있겠어. 그래도 자식이라곤 당신 한 명인데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갑자기 이사 가겠다고 하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직장에 다니다가 친정에서 준 건물을 받고 세를 받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서 지역이 멀어지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지만 자주 가는 건 아니라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건 어떠냐며 말을 하길래 의아했고 시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사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내년에 이사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진아가 관리하는 그 건물 있죠? 거기 관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솔직히 2시간 넘게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저도 걱정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니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아, 그래? 아유, 우리야 뭐 상관없지. 니들이 부부니까 알아서 결정해. 그나저나 우리도 이번에 사업 좀 진짜 확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식당도 잘 되니 진짜 분점 한번 내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말이야. 혹시 그럼 진아는 분점 낼 생각 없는 거니? 저번에 너 건물에 원래 음식점 하던 곳 있다면서 이번에 계약 만료된다고 했었잖아. 거기 그냥 니들 살면서 분점 내보는 건 어때? 다른 건 안 받고 그냥 너희가 내면 우리가 레시피나 이런 건 다 알려줄게. 어머, 정말요? 어머, 저야 진짜 좋죠. 근데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가게에 분점 같이 내자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으시다면서요. 그거 돈 엄청 많이 주고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그냥 받아도 되는지.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평생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돈 주고 사겠다고 한 거잖아요. 저한테 그냥 그렇게 알려주셔도 돼요? 에이,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그냥 니들만 잘 살면 되지 뭐. 네가 한식당 운영할 수 있으면 그냥 분점을 너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니?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기준이가 자꾸 지방으로 수업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기준이한테 분점 운영하라고 하는 건 어때?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 인테리어나 이런 건 니들이 알아서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떠니? 시부모님은 제가 관리하는 건물에 분점을 내는 건 어떠냐며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대신 분점 내는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다면서 남편에게 거기 운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만두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말을 하셨죠. 저는 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했고 남편 직장 때문에 자꾸만 지방에 가는 것도 신경이 쓰였는데 건물 관리도 하면서 남편은 건물에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는데 안 그래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던 남편이 가게를 시작하면 더 바빠져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다고 선언할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이참에 아이 한 명 갖는 건 어때? 자기 가게 진짜 시작하면 바쁘다면서 더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 한 명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나도 나이가 있잖아. 나 더 늦기 전에 아이 한 명 낳고 싶어. 더도 덜도 말고 아이 한 명만 딱 낳으면 안 될까? 난 당신 인생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당신이 임신하고 아이 낳으면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당신이 훨씬 더 고생할 거잖아. 난 그거 보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 절대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게를 해도 당신한테는 절대 가게 맡기지 않을 거야. 당신은 집에서 푹 쉬고 있었으면 좋겠어. 왜? 당신 날 너무 아껴주는 거 아니야? 난 그래서 당신 닮은 아이 딱 한 명만 낳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둘 낳자고도 안 할게. 딱 한 명만. 육아랑 뭐랑 그런 거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당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해줄게. 응? 어떻게 안 될까? 차라리 내가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싶다니까. 난 내가 육아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고생할까봐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지금 신경으로는 당신만 허락하면 나 정관수술도 하고 싶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확률도 줄이고 싶다고. 당신 아이 키우는 거 진짜 힘들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고 난 당신 그렇게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남편은 항상 제가 고생할까봐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고, 물론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급했지만,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더 고생을 시킬 수 없다고 했죠. 전 너무 속상해서 시모에게 이 사실을 말한 적도 있었는데, 당연히 손주를 바라실 거라 생각했던 시모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셨죠. 어머님, 남편 앞으로도 아이 낳을 생각 없대요. 심지어 저한테 정관수술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결혼 전에도 자기는 아이 안 낳을 거라면서 저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잘 지내자고 했는데 전 그래도 결혼하면 생각이 달라질 줄 알았거든요. 물론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저는 기준 씨 닮은 아이 딱 한 명은 낳고 싶어요. 나도 기준이 낳아봤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 아무리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여자가 아이 낳으면 온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곳저곳 약해지기도 하고 기준이가 순한 아이기도 했지만 쉽지 않았거든. 그래서 같은 여자로서 내가 너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아. 내 딸이었으면 아이는 낳지 말아라 하고 싶지. 물론 손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시부모로서 우리 욕심이고 네 건강, 행복 생각하면 아들 말이 맞아. 정말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 있으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전 남편 닮은 아이는 꼭 한 명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면서 반대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요구하니까 불안하니 정관수술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유, 아들이 그렇다는 걸 내가 억지로 낳아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좀 시간을 둬봐. 지금부터 아이 갖자고 재촉하지 말고 좀 여유롭게 시간을 주는 건 어떠니? 걔가 아직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네가 고생하고 힘들 거 아니까 임신은 애초부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도 나중에 잘 설득하면 마음 편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간을 가져보자. 이상하게 시부모도 저에게 임신은 권하지 않으셨고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라고만 하셨을 뿐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하고 제 이 생각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한식당에서 분점을 내기 위해 주방 일을 도우며 배우고 있었는데 한 중년 여자가 쌍스러운 말을 하면서 시부에게 뜨거운 물판을 내려치길래 전 허둥지둥 그 사람을 말리려고 갔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뜨거운 걸 어디다가 갖다 대고 있어요? 당장 나가세요. 어디서 행패 부릴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감히 이렇게 해요.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나가세요.
지금 나가시면 신고는 안 할 테니 빨리 나가시라고요. 어, 결혼했다는 여자가 이 여자야? 너 오늘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내가 네 면상 한번 보려고 했는데. 뭐? 네 남편 그 모양 그 꼴인데도 결혼을 기어코 강행하겠다고? 너도 이 사람들이랑 한통속이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고서야 그놈이랑 결혼까진 안 했겠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 저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라고 연락을 하셨다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진정하시고 다른 손님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계속 난리 피우시면 저희 경찰 부를 수밖에 없어요. 경찰? 그래. 어디 한번 경찰이나 한번 불러봐. 아마 절대 못 부르겠지. 사기친 당신네들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돈 뜯긴 내가 피해자인지 어디 한번 따져보자. 얼굴 보니 지금 뭔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모양인데 진짜 나 몰라요? 나랑 메시지도 했었잖아요. 내가 그때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어렵게 알고 당신한테 메시지 보냈는데 진짜 몰라요? 이 사람들 정말? 오늘은 이렇게 갈 테니까 궁금하면 나한테로 꼭 연락해요. 저에게 명함만 주고 호련히 여자는 사라졌고 시부모님은 정신 나간 여자라면서 제가 잡고 있는 명함을 빼서 바로 버려버리셨죠. 그런데 저는 그 여자 눈빛을 보곤 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찝찝한 마음이 들어 전 몰래 연락을 하게 됐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선 그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미안해요. 전화 온 거 보니까 진짜 몰랐나 보네. 혼인신고 했어요? 아마 안 했겠죠. 그 사람네 사기꾼이에요.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저 말고 찾아온 사람 아직까지 없나 보네. 뭐 무슨 일 한다고 하던가요? 영업사원이래요? 아니면 사업한다고 했어요? 그거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놈 제비예요. 아마 지금도 여자 등쳐먹고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희 남편 영어 강사인데 지방 수업도 다니고 있고 이름이 김기준 아니에요? 저 그쪽한테 전화나 메시지 한번 받아본 적 없어요. 찾아보니까 등록된 것도 없고 뭔가 잘못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연락 드린 거예요. 남편이 일전에 한번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오해받아서 행패 부려던 적 있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 사람이랑 또 오해하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걔가 그런 말을 해요? 완전 거짓말만 하고 다니네. 사진 보여줄게요. 그럼 믿을 수 있겠죠? 걔 완전 사기친 거예요. 벌써 피해자가 몇 명인데 2년을 찾아다녔어요. 제 돈 가지고 튀어서. 그 한식당 제 돈으로 연 거예요. 저보고는 결혼해야 하는데 시부모 직업도 뭣도 없으니 일단 식당 열어주자고 하고 돈 받아서 튄 거라고요. 그 사람들 찾느라 제가 2년을 헤맸는데 드디어 찾았거든요. 사진이며 뭐며 다 보여줄 테니 한번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보여준 사진 속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랑 시부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자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였어요. 사기당한 여자들은 모두 남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돈 있고 나이가 많은 여자들을 꼬셔서는 돈을 받고선 잠적하면서
계속 다른 여자들을 만나왔던 거였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시부모는 사기죄로 구속까지 되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는데 남편은 태연하게 저에게 면회를 오라면서 전화까지 해왔죠. 말이라도 들어보자 싶어서 갔더니 남편은 너무 억울하다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억울해. 나 이거 진짜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 여자, 맞아.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 당신이랑 만나기 훨씬 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그 여자랑 사랑했고, 결혼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집착이 심해서 헤어지자 말도 못하고 도망간 거야. 진짜 믿어줘. 그 여자 나한테 너무 집착했거든. 엄마 아빠한테도 압박하고, 그래서 헤어지잔 말도 못하고 도망친 거였어. 근데 이렇게 내가 사기쳤다고 고소까지 한 거야. 나 망하게 하려고. 제발 믿어줘. 나 당신 속인 적 없어. 그럼 그 여자가 아는 이름은 뭔데? 당신이랑 당신 부모 작정하고 사기친 거 아니야? 당신 김기준은 맞아? 그 여자는 전혀 다른 이름 얘기하던데? 사진 속 당신이랑 얼굴도 똑같고 당신 점 위치도 그 여자 다 알고 있고 당신 시부모랑 같이 찍은 사진이며 돈 보낸 증거면 뭐며 다 있었어. 지금 근데 당신 말을 믿으라고? 그건 내 어릴 적 이름이야. 나 이름 한번 바꿨었어. 결혼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여자한테는 말을 안 한 거야. 그리고 애초에 헤어질 생각도 하고 있었고, 돈은 솔직히 그 여자가 나한테 환심 사려고 억지로 나한테 준 거야. 연애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 제발 믿어줘. 어떻게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자기 부모를 보여줄 수가 있었겠어. 내가 나가서 다 해명할게. 여기서 좀 빼줘. 그 여자랑 합의만 하면 그래도 징역은 면할 수 있다고 하거든? 우리 가게 열려고 했던 그 돈 있지? 일단 그걸로 합의 좀 해줘. 참 어떡해. 그렇게 뻔뻔해? 그 뻔뻔한 얼굴로 이 여자 저 여자 속였니? 어쩐지 혼인신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당신네들 사기꾼이잖아. 영어 강사? 웃기고 있네. 영어 강사는 무슨? 그동안 지방에 하나씩 있는 여자들 만나면서 돈 받고 사니 좋았니? 나는 얼마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야?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돼. 다신 연락하지 마. 알고 봤더니 남편의 모든 것은 거짓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나마 진짜 이름을 알려줬던 거였고 영어 강사는 거짓말이었죠. 남편은 전국에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며 용돈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지방에 갈 때면 저와 연락도 할 수 없었던 거였어요. 결혼 빙자로 사기를 쳤던 남편은 결국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시부모 역시 절 찾아와 싹싹 비셨지만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게도 열지 않았으니 저에겐 별 피해는 없었지만 만일 그때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전 남편 이름으로 가게도 열어줬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싶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친정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서 시부모와 남편을 고소했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평생 감옥에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를 하고 있답니다. 이제야 조금씩 제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되었네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제가 겪게 되었다니 지금도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를 여기에서나마 말할 수 있어 속은 시원하네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청소 일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벌써 결혼 30년이라고 하니 참 세월이 빠른 것 같네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접하면서 저도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다 해왔지만 사실 요즘 들어서 제 삶을 뒤늦게나마 찾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교수로 일을 했습니다. 30대까지는 일반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돌연 자신의 꿈을 찾겠다며 갑자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중에도 저는 쉴 틈 없이 일을 했는데 남편은 꿈을 쫓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결국 생계는 저의 몫이 되었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의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여보,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나 다시 공부 시작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생계 때문에 하기 싫었던 일을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갑자기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고요? 그게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도 일을 하니까 조금만 아껴서 생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릴 적부터 내 의지와는 다르게 일을 하다 보니 지금은 너무 고단하고 힘드네. 내 꿈을 지금이라도 찾아야 할 것 같아. 대신 내가 정말 교수가 되면 그 다음부터 생계는 문제 없잖아. 10년만, 딱 10년만 고생해줘. 그렇게 결심한 걸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원하던 건데 제가 못 도와줄 건 없죠. 한번 결심한 거 열심히 해봐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하기도 했지만 꿈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어요. 다행히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는데 들어가는 돈은 남편이 이미 조금씩 모아두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직장이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앞날은 알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나만 고생하는 건 아니니 좀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정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이곳저곳 맡겨가면서 야근이며 주말 근무며 거절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저의 그런 노력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여보, 요즘 공부하는 건 어때요?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늦게 공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 아무리 책을 봐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서 큰일이야. 벌써 수십 번은 더 봤는데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당신도 참 고생이네요.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공부에 집중해요. 집에서 공부하기 힘들면 도서관에라도 가서 공부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그래도 내가 있어야 아이들도 같이 볼 텐데. 괜찮아요. 아이들도 이제 둘이서 같이 노니까. 당신은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에만 집중해요.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볼게요. 시험 기간이면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오곤 했고 저는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생활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의 시작으로 한 만큼 남편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시험이 끝나더라도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학습하는 데 몰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원했어요. 사실 이런 남편의 태도에
처음에는 시댁에서 제 눈치를 정말 많이 보셨죠. 어미야, 미안하다. 내가 우리 아들 공부를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한이 됐나 보다. 아휴, 그래도 가장이란 게 갑자기 꿈 타령이나 하다니.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돈 벌고 있고 지금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꼭 꿈 이룰 거라 생각해요. 아휴, 내가 정말 속이 다 상한다. 네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 아들 교수 되면 너도 좀 편안해질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다오. 네, 어머님. 저도 잘 도울게요. 시댁에 가도 시댁 식구들은 제 눈치를 보느라 바빴고 그은한 명절 음식 한번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시댁의 태도에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얼른 남편이 잘 되어야 하겠다 생각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남편과 시댁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제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은 점점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래 걸릴 것만 같았던 조교수도 금방 달 수 있었고 연구 결과도 좋아서 부교수까지 될 수 있었죠. 남편이 학업을 마치고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당신 이제는 벌이도 있으니 생활비에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그렇고 요즘 물가가 올라서 내 벌이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아, 그래? 근데 어쩌지? 지금까지 도와줬던 사람들한테 빚을 갚느라고 지금 당장 생활비는 좀 힘들 것 같아. 도와준 사람이요? 여보, 지금껏 고생한 건 전데 아니 조금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은 자리를 잡느라 힘들어.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며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서 학원을 그만두고 난 후에도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반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교수 자리까지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고마워했던 시댁 식구들도 남편이 교수가 되니 바로 태도를 바꿨죠. 아범아, 요즘 힘든 건 없니? 교수라는 게 정말 힘든 직업이더구나. 어쩜 그 직업을 이렇게나 열심히 하다니 장하다 장해. 어릴 적부터 똑똑했는데 결국 네가 해내는구나. 어머니, 이제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다 어머니가 저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어요. 아이고, 제일 고생한 건 너지. 공부하느라 얼마나 애가 썼어. 어미야, 애비가 요즘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애비 음식 잘 안 챙겨주니? 어머님, 저처럼 챙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니, 네가 잘 챙겨주는데 이렇게 사람이 삐쩍 마른다니? 그리고 너는 꼴이 이게 뭐니? 교수 아내면 교수 아내답게 하고 다녀야지. 촌스러워서 영 못 봐주겠구나. 이제는 주변 이목도 생각해서 다녀야 하는 거야. 제가 뭐가 어때서요? 남편은 요새 맨날 밖에 나다니느라 힘든 거지?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른 거 아니니? 여자가 너무 독하면 남자는 밖으로 도는 법이다. 네가 살살 얘기하면 애비도 어련히 가정에 잘하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지 원. 어머니, 됐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은 듣는 척도 안 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에휴, 네가 이래나 저래나 고생이 많구나. 시댁에서의 대접은 한순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죠. 남편이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제 삶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거든요. 대신 시댁은 점점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시댁은 차도 바뀌었고 집안 집기류들부터 가정 가구들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새 것들로 다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은 그때까지도 혼수로 가지고 온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나마 중간중간 고장난 가전들을 바꿨지만 돈이 여유롭지 않으니 중고나 아니면 중소기업 제품으로만 바꿔야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가정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까지도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 이제 수영이 고등학교 가는 거 알죠? 애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이쪽으로는 잘 알고 있으니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아, 그런 거 다 알아서 하는 거지. 무슨 이야기를 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 고등학교는 무슨? 대입할 때나 잘해야지. 요즘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대학 준비를 한대요. 당신이 좀 가서 이야기도 좀 해봐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해? 거기다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바깥일 하는 나한테 집안일까지 돌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은 애들 아빠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진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같이 고민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참나,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한간 당신이나 애들 신경 쓰고 제발 내가 좀 신경 안 쓰게 좀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 일인데. 남편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에는 소홀해졌습니다. 반면에 저희를 제외하곤 시댁 식구들은 매 여행이며 비싼 음식이며 저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을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이지 남편이 가정까지 등한시할 줄이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남편이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면서 저는 홀로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서 2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었어. 아직 애들 학교도 다 마친 상황이 아닌데 생활비 좀 주면 안 돼? 뭐? 생활비? 그동안 돈 한 푼도 안 모았어? 얼마나 줘야 하는데? 100만 원이면 되겠어? 100만 원? 아니 여보, 우리 가족 4명인 건 알고 있어? 그걸로는 매달 밥값도 모자라겠어. 좀 더 줘야지. 아, 당신 진짜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100만 원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어차피 애들 저녁까지 학교에서 다 먹고 오는데 1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아? 거기다가 나도 집에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나가기래 아니면 애들 학원비가 나가기를 해. 100만 원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 그만뒀다고 당신 앞으로 일 안 할 생각이야?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당신 공부하면서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내가 지금껏 애들 챙기고 생계까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그래서 100만 원 준다고 하잖아. 이거마저 싫으면 간두던가. 남편은 그동안의 저의 노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만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공과금이며 여러 가지 비용을 처리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었고, 저는 종종 남편에게 생활비를 조금 더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떻게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전화를 해 교수 아들 스트레스 준다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너는 어찌 된 게? 남편 앞길만 막으려고 난리니?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모자라면 건강한 네가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해? 어머님, 지금까지 제가 다 책임진 거 아시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게 된 건데 조금 생활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가지고 어머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할 일인가요? 예, 나는 네 시애비가 돈 한 푼 안 줘도 우리 아들 교수 만들었다. 근데 너는 지금 고작 생활비 안 준다고 징징대는 꼴을 보니 내가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남편이 교수 된 건 남편도 노력해서이지만 저도 집안일에 신경 안 쓰도록 노력해서도 있다고요. 고작 생활비라뇨? 남편도 같이 가정을 꾸린 건데 책임은 있어야죠. 아유, 네가 이렇게 독해 먹으니 남편이 집에 신경이나 쓰고 싶겠니? 정 생활비가 모자라면 나가서 막일이라도 해라.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며 이야기를 했고 나가서 막일이라도 하라는 둥 남일 보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했지만 아직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었고 한창 중요한 시기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어요. 예, 너는 지금도 우리 교수 아들 스트레스를 주니? 아니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야여가니? 어머님, 저희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챙겨줘도 먹지도 않고 집에도 들어와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생활비도 아주 적게 주고 제가 더 힘들어요. 뭐? 내가 무슨 생활비를 적게 줘? 그 정도면 많이 주는 거지. 당신 나가서 지금 100만 원 벌어봐. 벌 수 있나? 당신 나이에 어디 써주는 데나 있겠어? 당신, 우리 아직 아이들도 안 컸는데 100만 원이 말이나 돼? 거기다가 당신 월급도 받는데 어느 정도는 생활비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집에 가기래, 아님 집에서 밥을 먹기래.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그 정도 주는 거면 내가 예수인 거지 무슨? 당신 공부할 때 뒷바라지 내가 다 했어. 도시락 필요할 때 도시락 싸주고 시험 볼 때도 영양제 꼬박꼬박 챙겨주고 집안일 신경 쓰지 않게 알아서 다 챙기고 그건 상관도 없다는 거야? 어머 얘 좀 봐라. 남편이 큰일 하겠다는데 그거 조금 뒷바라지 했다고 유세 떠는 거니? 그 값을 받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게 말이 아니니? 네가 하는 말이 그거잖니? 너 가만 보니까 진짜 톤돈만 하는구나? 왜 교수 됐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니? 네 능력을 높여야지. 남편 덕보라고 지금껏 가면 쓰고 행동한 거니?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당신 그때는 나보고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으면서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는 거야? 꿈 이루라고 응원해 줬잖아. 당신 힘들 때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 줬고 그럼 우리가 힘들 때도 지지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남편, 아빠로서 도리 아니냐고. 난 도리하고 있어. 생활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말 꺼내지 마.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와의 대화를 모두 차단하고 피해버렸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제 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기에는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생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었어요. 현재의 나이로는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물어물어 알게 된 곳이 바로 파견을 가서 청소를 하는 업체였답니다. 그곳에 취업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남편의 대학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청소업체에 취업을 했는데 당신 학교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어요. 뭐? 우리 학교에? 아니, 청소부로 학교에 오겠다는 거야?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거기로 가라고 하는 걸. 당신이 생활비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당장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아니면 다른 곳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대학에서 하라는 걸 당신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생활비를 올려주면 그만둘게요. 참, 당신 정말? 그래, 생활비는 여기서도 못 주고, 일을 하는 대신에 학교에서 마주치더라도 아는 척은 절대 하면 안 돼. 알겠어? 남편은 끝끝내 생활비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자신이 마누라가 자신의 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 더욱 싫었던 것이 바로 생활비를 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학교에서도 간간히 남편과 마주치긴 했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는 척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남편의 태도에 저는 계속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일을 그만두고 쉬기를 바랐어요. 엄마, 이제 엄마도 쉴 때가 된 것 같아. 아빠도 교수인데 무슨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을 해. 그냥 아빠한테 당당하게 생활비 달라고 하고 좀 이야기를 해봐. 그 얘기를 들었으면 엄마도 이렇게 일하진 않았겠지. 그렇지만 엄마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 때라도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좋지 않고 더 이상 일을 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면 알아서 그만둘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자식에게는 사실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 일을 안 하고 쉰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담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모아둔 돈으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면 그때 돼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청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대학 관리자분이 갑자기 청소 요청이 들어왔다며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를 해 오셨습니다. 어딘지를 보니 남편 교수실이더라고요. 보통 일과가 끝나고 나서 어쩌다 한 번씩 청소를 갔었는데 낮 시간대에 청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 그 시간대 한간 저에게 가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죠. 하는 수 없이 저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남편의 교수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문을 두드리고 나오는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자리에는 시모도 있었습니다. 아니, 뭐야? 왜 당신이 왔어? 아니, 넌 왜 여기 청소하러 온 거니? 드디어 티를 내겠다 생각한 거니? 아닙니다. 그냥 청소만 하고 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청소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 보고 오라고 해. 다른 사람들이 다 바빠서 제가 온 거예요. 그냥 모른 척 청소만 하고 갈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라.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우리 교수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일부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고요, 어머님. 그냥 저도 요청이 와서 청소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껏 내 방에 청소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쁘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지금. 당신 정말 내가 했던 말 잊어버렸어? 밖에서는 아는 척도 하지 말랬잖아? 남편은 들어가려는 저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걸레물을 그대로 저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 가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고서도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던 찰나에 갑자기 누군가가 급하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야! 너무나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외삼촌이셨어요. 결혼식 때 뵙고 나서는 저도 살기 바빠 보지 못했었고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몇 번 보고 나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삼촌이 저를 부르고 있으니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보다 더욱 깜짝 놀란 건 남편이었죠. 총장님? 막내야, 막내야. 아니, 네가 여기 어떻게 왔니? 그렇습니다. 저희 외삼촌은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사실 저희 외가댁은 모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엄마는 일찍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외삼촌은 결혼에 대한 뜻이 없으셨죠. 그러다 보니 엄마가 결혼을 해 아이들 낳아서 일을 할 때 외삼촌이 저희를 데리고 돌봐주시기도 했습니다. 외삼촌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조카 중 한 명이었던 것이 바로 저였죠. 제가 엄마를 가장 많이 닮았거든요. 외삼촌과 엄마는 정말 애틋한 남매 사이였습니다. 형제 중 둘만 있었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도 외삼촌과의 연락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 외삼촌이 총장이라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막내야, 너 막내 맞지? 아이고,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학교에서 청소로 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몰랐어? 어머, 삼촌! 아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연락도 못 드렸었네요. 아, 괜찮다,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무슨 일 있는 거니? 교수님, 아니 왜 이분께 물을 끼얹으셨나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끼얹은 게 아니라, 실수로 그만. 거짓말도 적당히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툭 터놓고 얘기나 해보자. 당신 갑자기 태도가 왜 그래? 왜? 삼촌이 총장이라고 하니까 실수한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니?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죠? 삼촌, 이 교수님 제 남편이에요. 그때 결혼식에 오셔서 보셨죠? 그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요. 삼촌은 제 말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곤 저를 바로 데리고 집으로 향하셨죠. 제 안내에 집으로 향하시고는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빠에게 걸레물을 맞은 거 알고나 있냐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엄마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나서서 이혼을 하라고 하니 저도 그동안의 마음의 짐을 덜고 이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의 이혼 통보에 코웃음을 치기만 했죠. 당신 외삼촌이 총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자는 거야? 아주 외삼촌 뒤에 없고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이혼이 무슨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이혼하면 당신은 뭘 먹고 살 건데? 집은 있고? 아니면 애들 결혼할 때 혼자 혼주석에 앉아 있겠다는 거야? 애들도 당신이 어떻게 한지 알았어. 그리고 외삼촌이 아니더라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앞으로 더 살 수 없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이혼을 하겠다는 건데? 뭘 가지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고? 당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당 대우했던 것들, 생활비 보태지 않고 생활했던 것들, 모든 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할 거야. 참나. 어디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보든지. 가정에는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은 이상하게 이혼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교수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비웃기만 했죠. 저는 굳게 다짐을 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남편과 시댁의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마련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당 대우에 대한 증거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우선 생활비 입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4인 가족이지만 100만 원의 생활비를 주었고 이것도 지금 몇 년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해 볼게요. 혹시 증거 자료라면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당 대우를 했던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좋겠죠. 저번에 남편이 학교에서 걸레물을 뿌렸다고 하셨죠? 혹시 학교에 CCTV가 있을까요?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혼 준비를 하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라 영상이 남아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경찰에는 남편의 폭력 행동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대학교 행정실로 찾아가 신고증을 제출하고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지 삼촌은 당시의 영상을 미리 모두 저장해 두셨더라고요.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나서 저는 수월하게 이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남편 측 변호사는 실수로 한 행동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이 진행된 이후부터 통쾌한 복수는 저도 모르게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영상 확보를 위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 남편이 저에게 걸레물을 뿌렸던 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학교 내에서는 남편에 대한 여론이 안 좋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남편의 교수직에 대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에서는 당연히 저의 행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할 셈이냐고? 그러게,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나왔겠어?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수라는 사람이 청소부에게 걸레물을 뿌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렇다고 1인 시를 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교수로서 한 행동이 아니고 당신 남편으로서 한 행동이야? 그거랑 별개 아니야? 그래, 말 잘했네. 내 남편으로서 한 행동은 그래도 된다는 거야? 예, 너 정말 독하구나. 이혼하면 끝난 거지.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어디 있니? 너 거기 학교 총장이 네 외삼촌이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 어머님, 저 지금껏 남편을 위해서 참고 또 참았어요. 생활비 쥐꼬리만하게 주는 것도 다 참았고, 청소를 창피하다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것도 다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요? 지금껏 뭘 잘못해서 당신네들이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냐고? 아니, 이게 정말 미쳤네. 남편과 시모는 당장 목덜미라도 잡고 쓰러질 것처럼 소리를 쳤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내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자 학교 내에서도 여론이 형성되었고 그 흐름을 타서 외삼촌은 남편의 연구 비용에 대한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남편이 연구가 아닌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신고와 함께 민사 청구를 진행하였죠.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남편의 콧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몰래 쌓아놓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도 저에게 절반 분할을 해주게 되었고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연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횡령죄와 함께 민사로 인한 배상도 진행을 하게 되었죠. 모든 상황들이 폭풍우가 치듯이 휘몰아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그 어려웠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교수직도 파면되고 나 다시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여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뭐? 이제 와서? 당신 내가 정말 힘들 때 힘들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그래 놓고서는 지금 받아주라고 하면 내가 받아줘야 해? 아, 당신 왜 그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분수도 모르고 교수 되었더니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그래? 그럼 그 미친 상태로 그냥 살아. 당신이랑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남편은 이제는 다시 한 번만 받아달라는 연락을 해오곤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된 건데요. 외삼촌은 저에게 정규직을 제시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의 일에 만족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동안의 보상을 받은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고 있답니다. 어느덧 50대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